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자, 오늘도 네, 오늘도 다문화 가정 자녀 상담의 영역과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생활지도와 상담의 주요 영역은 심리적 영역, 그다음 학교 교사 및 친구관계 영역, 그 다음에 학습활동 및 학교 생활 영역으로 구분된다. 우리가 상담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심리적 영역이 되겠고요. 지금 다문화 가정 자녀 상담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학교 교사, 그 다음에 친구 관계, 그 다음에 학습 활동, 그 다음 학교 생활. 뭐 당연히 뭐 가장 큰 영역들이 되겠죠.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도 뭐 지금 어, 한다 그러면 당연히 뭐 이런 부분에서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첫째, 심리적 영역은 다문화 가정 자녀의 가장 큰 어려움이며 학교 부정의 기본적 원인이다. 그러니까 심리적 영역은 다문화 가정 자녀의 가장 큰 어려움이다. 다문화 가정 자녀의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인가? 심리적 영역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교사의 역할은 혼돈된 문화 속에서 자아 정체감, 그러니까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실 정체감, 아이덴티티가 가장 사실 중요한 것이거든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확실한 게 있어야 되는데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것이 없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자아 정체감을 형성해야 된다. 또 여러분,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여러분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자아 정체감이 없다고 한다면 who am I? 도대체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다.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한다면 사실 그게 굉장히 큰 어려움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런 자아 정체감을 형성시켜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회화. 내가 계속 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왔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결국엔 사회화거든요. 사회화. 사실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것이 사회 속에서의 나의 역할이거든요. 나의 정체감이거든요. 만약에 여러분, 만약에 혼자 산다고 한다면 상담은 필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혼자 사는데 무슨 상담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혼자 자기 마음대로 뭐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혼자 사는 데는 여러분 결코 상담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회 속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 사회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상담이 필요합니다. 결국에 여러분 왜냐하면 그 속에는 적응과 부적응, 적응과 부적응. 예. 분명히 적응하는 사람과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회에 적응하는 사람, 그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 그러면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상담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회화를 이루어가는 시기를 보내야 하는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서 건강하게 잘 적응하게, 똑같은 말입니다.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탐색을 바탕으로 자아정체감이죠. 확고한 자아정체감을 발달시키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속감과 소외감.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문제 다문화 가정 자녀에서 이 자녀가 과연 그 학교 공동체에 소속감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소외감을 가질 것인가. 피부색이 다르다고 한국말, 사실 한국말을 못하지는 않을 거예요. 어릴 때부터 잘 이렇게 한국에 태어났다고 한다면. 근데 만약에 나이가 좀 들어서 이주를 해왔다고 한다면 그런 문제는 항상 있겠죠. 뭐 그야 외국에서 살아본 사람은 누구나 다 느끼는 부분이죠. 외국에 가면 결국에는 이제 피부색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행동하는 게 다르고 특별히 여러분 언어가 원활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예,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소속감과 소외감. 소속감을 느끼게 할 것이냐,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가.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문화 가정에 자녀를 상담한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심리적 영역인데, 이 심리적 영역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자아정체감이다. 나는 도대체 여러분 다문화 가정 자녀가 느끼는 이 자아정체감, 사실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한국인 아빠와 베트남 엄마 사이에 태어난 이 아이는 여러분 한국 사람일까요? 베트남 사람일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아이는 분명히 국적은 한국이죠. 또 한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한국말도 아마 못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한국도 베트남도 아닌 제3세계 아이가 된다니까요. 제3지대의 아이가 된다고요. 만약에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랐을 때는 한국도 이해하고 베트남도 이해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다중문화를 잘 이해하고 적응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장점이기도 합니다. 사실 굉장히 큰 장점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됐을 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한국도 베트남에도 속하지 못하는 아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가 느끼는 이 자아정체감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상당히 혼란스럽겠죠. 그런 아이가 그 사회 속에서 살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 사회의 일원으로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문화 가정 자녀 상담에서 심리적 영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생각만 해도 이 정말 중요한 요소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죠? 사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가장 큰 문제. 사실 뭐 언어나 뭐 다른 학습 이것도 물론 뭐 작은 문제는 아니지만 가장 큰 문제는 그 아이가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자기 아이덴티티,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사회 구성원으로서 잘 적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게 심리적인 거거든요. 물론 언어적이거나 문화적인 것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심리적 요소가 굉장히 크게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상담한다고 했을 때 또 다른 부분이 나오는 것이죠. 그냥 두 부모님 다 한국 사람인 아이를 상담하는 것과 이러한 아이를 상담하는 것은 또 다른 영역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분야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나라에 기화한 성씨가 있는데 열어보면 낯선 땅 한반도에 들어와 한국인이 되어 자신의 혈통을 뿌리내리며 한국사를 읽어온 사람들이 있다. 이미 우리나라가 다문화 사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100만 기아 외국인이 올려 사는 21세기 다문화 사회, 우리 100만 명이 넘었잖아요. 우리 역사 속에도 이미 귀화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귀화인들 누가 있었는가? 조금 더 이 다문화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첫 번째는 한반도 첫 귀화인의 등장. 여기서 이제 2000년 전에 인도 아유타국의 공주가 가야국에 도착하는데 사실 인간과 인간의 만남, 문명과 문명 만남을 가능케 한 한국 최초의 국제결혼. 바로 이 사람이 김수로 왕과 아유타국의 공주 허황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허황옥. 그래서 재밌게도 남자의 성을 따르는 관습을 탈피해서 10명의 아들 중에 2명에게 자기의 성을 따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김의 허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김씨가 있고, 이 허황옥은 10명 중 2아들은 자기의 성씨를 따르게 했어요. 그게 바로 김해 허씨입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제가 이씨잖아요. 제가 이 김해 허씨의 또 허황옥의 후손입니다. 우리 조상 중에 허겸이라는 분이 이분이 이제 이게 중국에 사신으로 가서 당나라 황제로부터 자신의 이름을 받아와요. 허겸이라고 하는 분이. 그래서 이분이 당나라 황제가 그때 이시였잖아요. 그래서 이 허겸의 분이 워낙 잘했기 때문에 자신의 당나라 황제의 성씨를 줍니다. 거기서 이허겸이 됩니다. 네, 이분이 저의 조상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조상은 거슬러 올라가면 바로 이 허황옥입니다. 네. 그래서 이미 이 허황옥, 이 분이 이미 우리나라에 인도에서 온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사실 우리나라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설 중에 하나가 이제 이 허황옥이기도 합니다. 이미 우리나라 문화 속에 기독교의 문화가 상당히 많이 들어있어요. 인도는 그 도마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 도마가 인도에 가서 숭배합니다. 그래서 인도에 이제 기독교가 아주 일찍부터 전파되어졌습니다. 그 이제 당연히 기독교가 활성화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때 당시에 어쨌거나 기독교가 전파되어졌고 그 다음에 이 허황옥이 들어올 때 어떤 그런 기독교를 갖고 들어온 건 아니지만 기독교의 어떤 문화들 이런 것들이 들어왔다라고 이제 보는 학설이 있습니다. 네. 어쨌거나 이 허황옥은 우리나라에 기화한 최초의 외국인이었다. 그리고 이미 허씨라고 하는 성씨가 있고 그 허씨 중에 또 우리 이씨가 전주 이씨 말고요. 우리 이씨가 인천이간데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화산 이씨가 있는데 이 화산 이씨는 이게 또 우리 이씨 아니에요. 허황 이씨. 역사 속에 쓰면 베트남 출신의 화산 이씨. 그러니까
1010년 하노이를 수도로 지은 안남국, 그때 안남국이라고 했는데 지금 베트남이죠. 안남국 리 왕조는 200년 동안 번성했던 최초의 독립 왕조였습니다. 베트남에서. 하지만 진시 왕조가 창립제자 리 왕조는 멸망하는데 이때 리 왕조의 8대 왕 회종의 숙부이자 군 총수였던 리 용상은 배를 타고 3,600여 킬로미터 떨어진 서해안 황해도 옹진반도의 화산으로 탈출합니다. 그리고 1226년 고려로 기여한 이용상은 몽골군의 잦은 침입에 맞서 전투를 지휘하게 됩니다. 이때 고려의 고종은 이용상의 공을 크게 인정해 본관을 화산으로 하는 이시성을 화사했고요. 고려의 위기를 막은 명정 이용상은 화산 이시의 시조가 됩니다. 이건 중시조 이용상, 이용상죠. 예, 돼 있죠. 그러니까 화산 이시의 시조가 베트남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해외에서 들어온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후손들이 많이 있겠죠. 제가 말씀드린 소황옥에 10명 중에 두 아들이 있은 두 아들, 아니 10명의 아들, 김씨의 김수로 왕의 후손도 있고 또 2명은 또 김해 허씨고 또 그 중에 또 우리 인천 이가도 있는 거니까 이미 그 후손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외국에서 들어온. 예, 이 베트남 마찬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일본군 선봉자 사가야 조선장로. 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뭐 여러분들 명량에도 나오죠. 그러니까 1192년 선조 25년 4월 일본 장소 가토 기요마사의 자하 선봉장으로 전투에 참가한 22살의 사야가, 그러나 그는 돌연 조선의 투항에 기순의 의사를 밝히고요. 이뿐만 아니라 기순, 이걸 항외라 그러는데 항외 사야가는 경주 울산 등지에서 일본군의 침공을 막아내고요. 조총과 화약 제조법을 조선 수군에게 전수합니다. 자원하여 조선 사람이 되고 전장에서 자신의 조국 사람들과 싸웠던 일본 사야가는 그렇게 조선 김충선, 선조가 이름을 주는데 김충선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예. 이 사람은 워낙 유명한 사람이죠. 김충선, 이 사람이 김충선입니다. 본래는 사야가 일본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김충선이라고 하는 한국의 이름으로 이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조상인데요. 반씨. 딱 봐도 여러분 중국 성씨 같죠? 2007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취임했을 때 한국이 못지않게 깊은 중국인들이 있었는데 바로 장국 허난성, 하남성이죠. 허난성, 식량현의 반씨 집성촌 사람들이었다. 반 총장 조상은 고려 충렬왕의 아내가 된 원나라 공주를 따라 고려에 왔다가 김반경 장군의 일본 정부에 공을 세워 기성, 지금의 거제, 부원군에 봉해졌다. 그는 벼슬을 다한 후 거제로 내려가 여정을 보내 한국 거제반시, 거제반시의 시조가 되었다. 예. 그래서 거제반시의 시조가 되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조상도 예. 여기 보시는 대로 중국에서 온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겁니까, 여러분? 이미 우리 조상들 중에 그래서 한반도는 이미 다민족 국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삼국시대 이전부터 정치적 망명, 피난, 정략 결혼 등을 원인으로 한반도에 귀화인들이 이미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과 접해 있어 중국으로부터 들어온 성씨들이 많았고요. 일본, 몽골, 베트남, 아랍 등 다양하게 이미 우리나라에 이미 사람들이 들어와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화 정책이 가장 개방적이었던 우리가 고려를 보면 여러분 굉장히 그 외국에 대하여 개방적이었어요. 그래서 목색이라 했잖아요. 굉장히 개방적이었어요.
고려라는 나라는 굉장히 사실 개방적인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100년 동안 무려 20만 명 가까이 기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의 뭐 지금과 비슷해도 여러분, 지금과 비교해도 결코 작지 않은 숫자죠. 그래서 당시 고려의 인구가 210만이었는데 10%에 달하는 적지 않은 숫자가 기화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려는 문화적인 면과 사람을 받아들인 것에 있어서 아주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그래서 고려가 사실 여러분 굉장히 해외 진출에도 앞서 있는 그런 나라였던 것이죠. 그래서 한반도는 이미 다민족 국가였다. 우리는 뭐 당군의 자손이다. 우리는 뭐 단일 민족 국가다. 뭐 우리는 그렇게 주장하지만 이미 우리 속에는 해외에서 들어온 사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제가 저의 핏줄이 인도입니까? 한국입니까? 어쨌거나 우리의 조상은 김수로 왕이잖아요. 김수로 왕의 아내가 허황옥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어쨌거나 허황옥의 성씨를 2개 받았으니까 10명의 아들 중에 2명이. 그리고 그 2명 아들이 내려오다가 이제 허겸이라는 분이 이제 우리의 조상의 이 씨를 받은 거니까. 네. 어쨌거나 이런 다문화 가정이잖아요. 전형적인, 그죠? 결혼 이주 여성, 허황옥, 그리고 김수로 왕, 그리고 난 자녀들, 자손들. 네, 전형적인 뭡니까? 네, 다문화 가정 자녀죠. 네, 다문화 가정 자녀.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분 고려 말에 가면 우리가 몽골에 속국이 되니까 몽골 여자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왔잖아요. 왕들을 따라서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나라는 다민족 국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잠시 쉬었다가 여러분 2교시 하도록 하겠습니다.